스님 말씀.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모든 관계를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손절이라는 단어가 요즘 참 많이 쓰인다. 마치 주식처럼 잘라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처세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끊어내야 하니까, 이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손절이 정말 답인가? 아니면 손절 이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가? 법상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하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집착이 모든 갈등의 씨앗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친구라면 이래야 한다고, 관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상대에게 들이민다. 그리고 상대가 그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라. 그 기준을 세운 것이 누구인가? 상대인가? 아니면 나인가? 상대가 그 기준에 동의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종종 나 혼자서 관계의 규칙을 만들고 나 혼자서 상대가 그 규칙을 어겼다고 실망한다. 상대는 그런 규칙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이것이 많은 갈등의 실체다. 이것부터 반드시 알고 시작하여야 한다. 축의금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최근 들어 참 많이 들려오는 갈등이다. 결혼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보냈더니 비혼주의를 선언한 친구가 연락이 왔다. 나는 결혼 제도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축의금을 낼 수 없다고 한다. 또 어떤 친구는 물가가 올랐으니 예전의 기준으로 내는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며 더 많은 금액을 사실상 요구한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마음에 걸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다. 축의금이라는 작은 금전적 형식을 두고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인가? 왜 이 문제가 단순한 돈 문제로 끝나지 않고 관계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 한 분이 스님께 물었다. 오랜 친구가 비혼주의자라며 제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납니다. 우리가 20년을 함께 해온 사이인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친구가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국 나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친구와 계속 사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보게. 비혼주의는 그 친구가 삶을 살아온 방식이고 믿음이야. 그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 자네에게 상처가 되었지. 하지만 그 친구는 자네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한 거야. 자네가 진짜 물어봐야 할 것은 이거야. 나는 이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기대가 과연 내가 먼저 확인하고 합의한 것인가? 이 말씀이 핵심이다. 우리는 친구에게 기대를 품는다. 당연히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상 스님은 그 기대 자체를 들여다보라고 하신다. 기대는 때로 욕심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가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지나치면 관계의 족쇄가 된다. 족쇄가 된 관계는 양쪽 모두를 옥죄다. 자네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관계는 자유롭지 않게 된다. 자유롭지 않은 관계에서 진정한 우정이 싹틀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친구가 축의금을 내지 않는 것은 그 친구의 자유다. 그것이 자네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인가? 그 친구는 참석은 하는가?
자리에 함께해서 기뻐해 주려는 마음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돈이라는 형식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형식에 매달리다 진심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결혼식에 왔지만 마음은 없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진짜 친구인가?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가 관계에서 형상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형식이다. 축의금의 액수, 참석 여부, 선물의 크기, 이런 것들이 형상이다. 그 형상 너머에 있는 진심과 마음을 먼저 보라. 물론 형식도 중요하다. 형식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릇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릇만 있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그 형식을 의도적으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그것은 비혼주의가 아니라 관계를 내 신념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비혼주의라는 신념을 가졌더라도 소중한 친구의 기쁜 날에 내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현금 대신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도 있고, 축하의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선언부터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다. 신념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신념을 앞세워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과 상대의 무례함을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신념은 존중하되 그 신념이 나를 향한 무례함으로 표현될 때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금액을 사실상 요구하는 친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것은 비혼주의보다 더 직접적으로 불편한 문제다. 물가가 올랐다. 우리가 이 정도 관계인데, 이런 말로 포장하지만 결국 핵심은 더 많이 달라는 이야기다. 이것을 우정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정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정을 거래의 도구로 쓰는 순간 그 우정은 이미 우정이 아니게 된다. 우정이라는 이름을 빌려 경제적 요구를 하는 것은 우정 자체를 도구화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30년 지기 친구가 제 결혼식을 앞두고 요즘 물가가 얼마인지 아느냐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축의금을 더 넉넉히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그 친구 얼굴만 보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친구와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 한마디가 그 세월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자네는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갔는가? 아마 그랬을 것이야. 그렇게 넘어간 것이 실은 문제의 시작이야.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 자리에서 담담하게 내 마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해. 그것이 관계를 진짜로 지키는 방법이야. 불편한 것을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든지, 아니면 속으로만 상처를 쌓다가 관계가 서서히 식어버리든지, 둘 다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은가? 그 자리에서 말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축의금보다 네가 와서 기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상 스님은 이것을 마음 공부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셨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다. 참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참는 것과 자신의 마음을 죽이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인내는 자기 마음을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모른 채 억누르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억압이다. 억압된 감정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터진다. 물을 막아두면 둑이 터지듯이. 축에 금을 두고 상대가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관계가 돈의 액수로 결정되지 않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례한 것인가?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진짜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곱는다. 그리고 언젠가 고름이 터지듯 폭발할 때 그 관계는 회복하기 훨씬 어려워진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대화의 주인공병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면 어느새 자기 이야기가 된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튀어나온다. 내가 기쁜 일이 생겨서 이야기를 꺼내면 잠깐 반응하다가 금세 자기 이야기로 방향을 튼다. 내가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자기 직장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그 친구는 자기 여행 사진을 꺼낸다. 자네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떤가? 만남이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지쳐 있다. 무언가 빼앗긴 기분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누지 못한 기분이다. 내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못한 기분이다.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는 또 아깝다. 좋은 면도 있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 분이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 20년을 사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항상 피곤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그 친구가 중심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금방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 수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친구는 잠깐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남편 직장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도 힘듭니다. 이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친구가 자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 자네에게 상처인가? 그렇다면 자네는 그 친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보라.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고 공감해 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아 상처가 된 것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최근에 변한 것인가? 만약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네가 그동안 그것을 참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참음이 한계에 달한 것이야. 자네가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문제로 느끼는 것은 아마도 자네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일 거야. 어머니 수술이라는 힘든 상황이 자네의 여유를 줄였고 그 상황에서 친구가 보여준 무심함이 더 크게 다가온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관찰이다. 상대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한계에 달한 것이다. 그 친구는 늘 그래왔는지 모른다. 다만 나는 그것을 참아왔거나 눈 감아왔거나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 수술처럼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그 친구의 태도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관계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하기 전에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생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관계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진다.
분노하기 전에 먼저 보라. 이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의도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는가? 많은 경우 후자다.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사람은 대부분 그 사람 자신이 매우 외롭거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큰 사람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절실한 것이다.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그 친구가 미운 것이 조금 줄어든다. 이해가 생긴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해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 이해한다는 것과 그것을 무한정 받아준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자비심이란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그 자비심이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잠깐, 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어머니 수술이 정말 걱정이 돼서 내 생각이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가? 아마 그럴 것이다. 우리는 상대의 흐름을 끊는 것을 예의 없는 것으로 여기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인가 생각해보라. 상대의 흐름을 배려하느라 내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관계, 그것이 진짜 우정인가? 오랜 세월 수행을 해온 한 선사가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좋은 밭이 되려면 자기 땅이 있어야 한다. 남의 씨앗만 받아주는 밭은 정작 자기 것이 자랄 자리가 없다. 이 말이 참으로 깊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이야기만 받아주다가 정작 내 이야기, 내 감정, 내 슬픔이 자랄 자리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소비다. 일방적인 소비가 지속되면 결국 남는 것은 허탈함과 피로뿐이다. 여기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린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 대화의 주인공병을 가진 친구를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내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나 지금 많이 힘들어. 내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탁하라.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다. 이것이 관계를 올바르게 가꾸는 방법이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 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말해야 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것이 관계의 현실이다. 텔레파시로 통하는 관계는 없다. 말해야 전달된다. 하지 않아야 할 것도 있다. 속으로 쌓아두고 어느 날 폭발하는 것이다. 혹은 그 친구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털어놓는 것이다. 뒷담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에너지를 더 키울 뿐이다. 뒷담화를 하면 잠깐 시원한 것 같아도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당사자에게 들어갔을 때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뒷담화를 들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팔정도라는 것이 있다. 바른 말, 즉 정어라는 것이 있다. 바른 말이란 진실하고 부드럽고 유익한 말이다. 상대에게 직접 하는 말도 제3자에게 하는 말도 그 원칙은 같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요즘 많이 들리는 도끼병과 남미새라는 말이 있다. 도끼병은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관심을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을 말한다. 남미세는 남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무조건 믿는 성향을 이르는 말이다.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가 곁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만히 앉아서 주변 사람들을 혐의자로 만든다. 내 친구가, 내 남편이, 내 주변 남성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 의심을 나에게 쏟아낸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 믿음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된다.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의 의심을 받는 사람이 된다. 내 남편이 그 친구를 좋아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큰가. 단순한 착각 하나가 관계 전체를 오염시킨다. 한 분이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만나는 남자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도, 마트 직원도, 동네 아저씨도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제 남편도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웃어넘기려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말씀하셨다. 그 친구의 말이 자네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이 사실일 것 같아서인가? 아니면 그 말 자체가 불쾌해서인가? 분명히 구분해 보라. 만약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자네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 말 자체가 문제다. 왜 그 말이 문제가 되는지 알겠는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네 남편을 의심의 인물로 만들기 때문이야. 자네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의 망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야. 그것은 자네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자네에 대한 예의도 아니야. 그리고 자네가 그 말을 들어주고 그냥 넘어갈 때마다 그 친구는 그것이 괜찮은 말이라고 여기게 돼. 법상 스님은 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업이 된다고. 습관적으로 망상을 가지고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 업이다. 그 업이 쌓이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모든 남자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착각이 굳어지면 그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사람은 결국 그 왜곡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망치고 외로움이 깊어진다. 이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도 불행이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 말을 웃어넘기거나 동의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친구의 망상을 지지해주는 것이다. 도움이 아니다. 담담하게 말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 사이가 불편해지지 않겠느냐고 할 수 있다.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불편함이 없는 관계가 반드시 좋은 관계인 것은 아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화를 내는 관계는 이미 그 관계가 진실보다 망상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든 언젠가는 무너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친구가 연애 상담을 핑계로 관계를 흔드는 경우다. 나 어떤 남자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로 시작해서 결국 주변 사람들을 자기 연애 드라마의 등장인물로 만드는 것이다. 자네들의 남편이, 자네들의 남자친구가, 자네들의 남자 동료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믿고 다른 친구는 믿지 않고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관계가 복잡해진다. 한 사람의 망상이 여러 관계를 동시에 흔드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다. 그 이야기에 청중이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 라며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라. 억지로 설득하려 하거나 그 착각을 고쳐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의 마음은 강요로 바뀌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야기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에너지를 받지 못한 불꽃은 꺼진다. 관심과 반응을 먹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불교에서 인연법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가르침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 관계에 내가 에너지를 주는 한 그 관계는 지속된다. 내가 에너지를 거두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의 성격이 바뀐다. 이것이 폭력적이거나 냉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거두면 관계의 모양이 스스로 변한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바디 프로필 이야기다. 요즘 운동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것이 참 많이 나오는 주제다. 같이 운동을 시작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디 프로필을 찍자고 한다. 같이 준비하자고 한다. 그런데 노출이 심한 콘셉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 친구가 계속 권유하고 심지어 압박을 가한다. 거절하면 의욕이 없다고 핀잔을 주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함께 운동을 시작한 것이 즐거웠는데 어느새 그 자리가 내 선택을 지켜야 하는 전장이 되어버린다. 어떤 분이 스님께 이런 말씀을 했다. 친구와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바디 프로필을 찍자고 합니다. 사진 콘셉트를 보니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한 건데 친구는 결과물을 남겨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자꾸 권유합니다. 거절하면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기 싫다고 말하면 괜히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다. 자네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자네 것이야. 그 몸으로 무엇을 할지도 자네가 결정한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자네가 정한다. 사진을 찍어야만 운동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콘셉트의 사진을 찍어야만 그 노력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야. 친구가 좋아하는 방식이 있다고 해서 자네도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 몸과 자네 선택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어. 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야. 그 권리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말씀이 핵심이다.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주권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 그 누구도 친구라 할지라도 그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가? 거절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렵기 때문이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 두려움이 내 선택을 가로막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관계가 진짜 나를 아끼는 관계인가? 거절하는 법이 있다. 단호하되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운동은 계속 같이 하고 싶어. 그런데 바디 프로필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거든. 이렇게 말하면 된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싫은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싫은 이유를 납득시켜야 거절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유를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대의 몫이다. 내 선택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자존감이다. 만약 그 친구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에 압박을 가한다면 그것은 그 친구의 문제다. 자네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압을 받아들여 원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온전히 자네 것이 된다. 사진은 남는다. 후회도 남는다. 그 친구는 기억조차 못할 수 있다. 내 몸으로 내 의지에 반해 내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 책임을 친구에게 돌릴 수 없다. 그러니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자네를 위한 것이다. 법상 스님은 방아착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여기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상대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걱정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내려놓으라. 그 걱정이 내 진짜 선택을 가리고 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이다. 두려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자존감이다. 내 선택을 지키는 것이 자존감이다. 그 자존감 위에 서 있을 때 오는 관계는 진짜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다. 자존감이 없을 때 오는 관계는 내가 만들어낸 가짜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다 해주고 불편해도 웃어주고 싫어도 참아주는 그 가짜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다. 그 가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했다. 축의 금, 대화의 주인공병, 도끼병과 남미새, 바디 프로필 강요. 이 4가지는 모두 겉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 뿌리는 하나다. 상대가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것이다. 말해야 할지, 참아야 할지, 끊어야 할지, 이 3가지 앞에서 우리는 멈추어 선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해보자.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관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는 관계에서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나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으면 또 외롭고 유지하면 상처받는 것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느 관계에서나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내 자신이 문제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은 한참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네가 상처받는다고 할 때 그 상처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상대가 나쁜 짓을 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기대한 것이 충족되지 않아서인가? 이 2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다. 그러나 상대가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의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것이 내 문제라고?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상 스님의 가르침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보라는 것이다. 내가 왜 그 관계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 기대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기대가 어디서 왔는지 알면 그 기대를 조정할 수 있다. 기대를 조정할 수 있으면 상처받는 일도 줄어든다. 불교에서 연기법이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상대만의 것이 아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맞물려 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무심히 지나친다. 왜 그런가? 내면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상대의 말이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러나 자존감이 흔들리는 사람은 상대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무너진다. 이것이 연기의 원리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단단해지는가? 법상 스님은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셨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서운하구나. 지금 나는 두렵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쌓이면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긴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마치 파도가 일어도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닻이 내려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닻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 닻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이 힘이 생겼을 때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존중의 기본이다. 이것이 간단해 보여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상대를 사랑한다면서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내 욕심이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분이 스님께 물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간단해.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 하나만 지키면 대부분의 관계는 유지된다. 사람들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가 불편해하는데도 계속하기 때문이야. 이것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욕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야.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다. 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상대의 불편함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친구 관계에도, 부부 관계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대가 불편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하나의 원칙이 관계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물어볼 수 있다.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담담하게, 자책 없이, 비난 없이, 그저 사실로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이 어렵다. 나는 이 말이 불편하다. 이렇게. 두 번째는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하다. 거리를 두는 것이 손절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나무는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란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햇볕을 빼앗는다.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각자가 빛을 받고 자랄 수 있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의 숨을 막는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거리를 조정하면 관계의 온도가 적당해진다. 너무 뜨거워서 타버리는 것도, 너무 차가워서 얼어버리는 것도 아닌 딱 적당한 온기가 유지된다.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가? 위에 두 가지를 다 해봐도, 즉 말을 해봐도, 거리를 조정해봐도 여전히 상대가 나를 지속적으로 해친다면 그때 고려하는 것이다. 손절이라는 것이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감정적으로 끊는 것과 이성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다르다. 감정적으로 끊으면 상처가 그대로 남는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남기도 한다. 이성적으로 거리를 두면 내 마음이 정리된다. 결정의 이유가 분노가 아니라 평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 사람마다 인연의 깊이가 다르다. 어떤 인연은 20년을 함께하고 어떤 인연은 3년으로 그 역할이 끝난다. 어떤 인연은 삶의 특정한 시기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인연의 법칙이다. 봄꽃이 여름까지 피어 있지 않듯이
관계도 그 계절이 있다. 그 계절이 지났을 때 억지로 붙들려 하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지혜다. 그러나 동시에 인연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끊어버리지도 않아야 한다. 관계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다루듯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될 때 비로소 정리하는 것이다. 이 순서를 지켜야 훗날 후회가 없다. 법상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마음이 밝아야 세상이 밝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 관계에서 계속 상처를 받는다면 왜 내가 이 상처를 받는가를 들여다보라. 상대가 나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마음 안에 무언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가? 이것은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자유를 찾으라는 것이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수행을 오래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그분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배신처럼 느껴지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분은 그 분노 앞에서 멈추었다고 한다.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먼저 그 분노를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한다. 나는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그 분노의 뿌리는 무엇인가? 들여다보니 배신감이 있었다. 배신감의 뿌리는 무엇인가? 기대가 무너진 것이었다. 기대가 왜 있었는가? 20년을 함께 했으니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과연 상대도 가지고 있었는가? 확인한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그분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분노가 조금씩 식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이 이래서 힘들었다. 라고 말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여질지 몰랐다고 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실제 결과다.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관찰하고 그 뿌리를 보고 그것을 지혜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자연스러워지면 관계에서 손절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줄어든다. 손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손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손절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 공부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상대가 그럴 의지가 없다. 어떤 관계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관계,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거리를 두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남에게도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텅 빈 그릇에서는 나눌 것이 없다. 내 마음이 먼저 충만해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연꽃을 생각해보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진흙 속에 뿌리를 두면서도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진흙이 더럽다고 진흙을 피해 달아나지 않는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그 더러움에 동화되지 않는다. 관계도 그렇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내 마음의 연꽃이 맑게 피어 있다면 나는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 연꽃을 지키는 것이 자존감이다. 그 연꽃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꾸는 것이 마음 공부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슬픔과 이기심이 연꽃잎의 물방울처럼 달라붙지 않는다. 연꽃잎에 물방울이 얹혀도
맺히지 않고 또르르 굴러 떨어지듯 지혜로운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관계에 적용해 보라. 상대의 말, 상대의 행동, 상대의 태도가 연꽃잎의 물방울처럼 내 마음에 잠시 얹혔다가 굴러 떨어지게 하라. 그것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 힘은 수행에서 나온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예전에는 마을 공동체가 있었다. 좋든 싫든 평생을 함께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웃집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명절에 함께 밥을 먹어야 했다. 그 불편함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배웠다. 양보하는 것을 배우고 참는 것을 배우고 화해하는 것을 배웠다. 지금은 다르다. 취향이 맞으면 연결되고 가치가 다르면 멀어진다. 이것이 더 자유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외롭기도 하다. 맞지 않으면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다 보면 진짜 깊은 관계가 남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고 편리해진 시대에 관계만은 즉각적이고 편리한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해가 쌓일 시간도 필요하고 그 오해를 풀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진다. 법상 스님은 관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과는 진실해야 한다.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진짜 모습을 감추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진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상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짜 모습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과연 관계인가? 진짜 내가 아닌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기원정사라는 곳이 있었다. 수달다 장자가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세운 곳이다. 그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다. 4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 꽃처럼 아름다울 때만 곁에 있는 친구, 저울처럼 이익에 따라 기우는 친구, 산처럼 어디서 보아도 든든한 친구, 땅처럼 조건 없이 기쁘게 받아주는 친구. 진정한 친구는 산과 같고 땅과 같은 사람이다. 이것이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도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꽃 같은 친구와 저울 같은 친구를 곁에 두려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본성을 드러낼 때 상처를 받는다. 이 가르침이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산 같고 땅 같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꽃 같은 친구는 꽃 같은 친구로 대하면 된다. 꽃이 아름다울 때 즐기고 질 때는 아쉬워하지 말라. 저울 같은 친구는 저울 같은 친구로 대하면 된다. 이익이 맞을 때는 함께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리를 두라. 이것이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상대를 다른 무언가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가? 축의금을 두고 선언하는 친구, 대화를 독점하는 친구, 착각 속에 사는 친구, 내 선택을 압박하는 친구. 이들이 나쁜 사람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현재 모습이다.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첫 번째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인간관계는 결국 거울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는 상대의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내가 욕심이 많을 때는 상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분노한다. 내가 외로울 때는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
관계가 힘들다면 그 힘듦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을 들어보라. 관계는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된다. 법상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생은 당신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길러내는 중이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힘든 관계가 나에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관계가 나를 길러내는 중이다. 그 시각이 생기는 순간 관계 앞에 서는 자세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아니라 학생이 된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된다. 이 관점의 전환이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든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겼을 때 먼저 멈추는 것이다. 반응하기 전에 멈추어라. 그 불편함이 어디서 왔는지 보라. 상대가 나를 의도적으로 해친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그냥 자기 방식으로 산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이 해소된다. 멈춘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멈추는 것,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한 박자 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실제로 해본 사람만 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위협을 받으면 싸우거나 도망친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멈추고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다. 법상 스님은 이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신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 이것이 쌓이면 관계에서의 대응이 달라진다.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로 대응하게 된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호흡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이 단순한 것이 왜 수행의 기초인가? 숨을 알아차리면 현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분노는 과거의 상처에서 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기도 한다. 숨을 알아차리면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온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많은 것이 다르게 보인다. 방금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한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 대응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잠깐 두었다가 나중에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호흡에서 나온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먼저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보라. 그 짧은 순간이 큰 차이를 만든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불편하다. 나는 이것이 힘들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사람은 독심술사가 아니다.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내 마음속까지 읽을 수는 없다. 말해야 한다. 물론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공격하지 말고 표현하라. 너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나는 이것이 어렵더라. 이것이 비폭력 대화의 기본이며 불교의 바른 말, 정어의 실천이다. 말의 힘을 잊지 않도록 하라. 말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말은 또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한다.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다. 모든 관계가 같은 온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친구는 매주 만나고 어떤 친구는 몇 달에 한 번 만나도 충분하다. 어떤 관계는 특정한 주제로만 만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운동 이야기는 같이 하지만 연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관계, 또는 현재 이야기만 하고 과거 이야기는 건드리지 않는 관계. 이 거리와 범위의 조정이 가능할 때 관계는 오래 간다. 억지로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할 때 오히려 관계가 더 빨리 지친다. 법상 스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본래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다.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팔리지 않고 밝은 정신으로 우뚝 서 있는 것. 당당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특한 일이라고 하셨다. 자존감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상대도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게 된다. 이것이 관계의 이치이고 마음의 이치다. 수심결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다. 마음을 닦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다. 법상 스님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책이기도 하다. 그 핵심은 이것이다. 마음을 밖에서 찾지 말라. 마음은 이미 내 안에 있다. 그 마음을 발견하고 그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수행이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자존감, 내 중심, 내 평화를 밖에서 찾지 말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 이미 내 안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 이 한 문장이 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가꾸어라.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의 힘이 자존감이다. 그 결정을 지혜롭게 하는 힘이 마음 공부다. 관계의 문제는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맑아지면 관계가 맑아진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관계가 단단해진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라. 여러분이 지금 힘든 관계 앞에 서 있다면 그 관계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법상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선지식이다. 나의 어떤 부분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 앞에서 도망치기 전에 먼저 배울 것이 있는지 보라. 배울 것을 다 배웠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그 관계는 정리된다. 어떤 경우에는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기도 한다. 갈등을 통해 진짜 서로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뿌리가 더 깊어지듯이 어려움을 넘긴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 그것이 관계의 신비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 온다. 어떤 관계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온다. 어떤 관계는 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 온다. 어떤 관계는 내 강함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 온다. 모든 인연이 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 때 우리는 그 관계에서 배울 수 있다. 배움이 있는 관계는 설령 헤어지더라도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성장으로 끝난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었으면 한다. 불편한 관계 앞에 서 있는 분들, 손절을 고민하는 분들, 또는 손절을 당한 뒤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나이게 하기 위해 온다. 내가 단단해질수록 관계도 단단해진다. 내가 맑아질수록 주변도 맑아진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진다. 그 시작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다. 딱 한 번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된다. 조금씩 하루하루 내 마음 한 귀퉁이를 밝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이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미 지혜가 있다. 그 지혜를 믿어라.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를 살아가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공감이 되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